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1년 일학습병행 세미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일학습병행법 1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법 시행 성과 및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 현장 활용성 확보 방안, 후학습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홍광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법 시행 성과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 부연구위원은 타 법령이 직업교육훈련기관 주도의 교육훈련이 중심인 반면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에 동의하며 유사 인력 양성사업 대비 정책 성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은 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활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노동시장 요구와 자격을 긴밀히 맺어주는 제도로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자격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면 활용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손규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손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지속적 직무능력 개발 필요성과 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후학습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지역 및 훈련 분야별 후학습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부, 학계, 기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학습병행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일학습병행 국가 자격 우대 사항 확대, 후학습 모델을 통한 학습 근로자의 경력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장수 원장은 일학습병행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일학습병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을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정규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정은 10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운영과정은 새로 추가되는 14종목을 포함해 총 178개 종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및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부터는 자율편성 교과를 허용하여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공학, 법률 등 필수적인 이론 교육과 함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 기술 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편성 교과의 내부 평가도 점수제 방식에서 합격, 불합격제로 전환하여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자격 취득자 취업 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더 많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기업에서 현장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인재 육성 투자를 적극 실천하는 중소기업 기업인 중 롤모델로 존경받는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7명의 기업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47명의 기업인이 신청해 직원과 성과를 공유한 실적,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해서 평판 검증을 거쳐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은 중기부 장관 표창, 트로피 및 동판을 수여받게 되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 최대 30점 가산 부여, 병역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정부 지원 정책 참여 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중기부 김희정 중소기업정책관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직원 복지 향상과 인재 육성에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향후 존경받는 기업인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널리 알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고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대출 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기 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중 최대 15조 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시청 절차 등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 한미식품 등 6개 대기업의 채용문이 열렸습니다. 재직자들은 우수한 복지와 연봉을 강점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채용에 나서는 기업은 현대제철, 한미약품, 현대모비스, KB국민카드, LG화학, NHN의 6개의 기업입니다. 현대제철과 한미약품은 9월 26일까지 채용을 진행하며 현대제철은 다양한 복지, 한미약품은 깨끗한 업무 환경이 재직자가 평가한 장점입니다. 현대모비스와 KB국민카드는 9월 27일까지 채용을 진행하며 현대모비스는 높은 연봉, KB국민카드는 장기 근속, 복리후생이 재직자가 평가한 장점입니다. LG화학은 9월 28일, NHN은 10월 4일까지 채용을 진행하며 LG화학 워라밸 가능한 분위기, NHN은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장점입니다. 6개의 기업은 우수한 복지와 높은 연봉은 만족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많은 수출 대기업들이 내년까지 해운 물류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주원인은 급격하게 오른 해운 운임비로 뽑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15일에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물류비가 상승할 시점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수의 기업이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 운송 계약이 절대 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해운 운송 계약 형태도 전체 응답의 3분의 1에 달한다.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 운송 계약도 상당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고 설명했습니다. 물류의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로 해운 운임 급등과 운송 지연 등으로 답했습니다. 유한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 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박 확보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로레알, 샤넬, 시세이도 백화점 매장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로레알 코리아, 샤넬 코리아, 한국 시세이도 지부 추석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각 지부 공통 요구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위협에 따른 기본권 보장, 불이익 해소로 온라인 매출에 대한 매장 직원 기여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대표 사례입니다.
또한 각 노조는 지부별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여된 실질임금 보상, 사전 지정 휴일과 명절 연휴 공동 휴식권 보장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최소 인원으로 상당한 노동 강도를 버티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영업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교섭과 조정에 이어 쟁의 행위에 돌입한 현재까지도 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뷰티업계에서 샤넬, 로레알, 시세이도 3개 회사 노조가 연대 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브랜드사 중 한 곳인 로레알 코리아는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조합 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현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IT 기업 CEO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각 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30대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공개 채용 확대를 당부했는데 이번 간담회 역시 그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은 기업의 CEO들을 단지 정보기술 기업이란 이유로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에도 IT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판교 주변 IT 기업을 대상으로 비슷한 간담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당시 회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슈가 있는 기업만 참가했다며 장관 주재회의에선 보여주기 차원에서 덩치가 큰 기업만 골라 불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직장갑질 119는 국민의 서비스 및 콜센터 노동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밝게 웃거나 친절한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 하고 10명 중 5명은 과도한 친절 서비스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우리 사회의 갑질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로 이용자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웃거나 친절한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60대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 비해서 15% 이상 더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객은 왕이라는 인식, 서비스 노동자에게 친절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인사 담당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 직원 B씨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던 반면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공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